5월 2일부터 12일까지 R이 2.58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태원 때문에요.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 영유아라는 틀로 자꾸 이렇게 올가매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모교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역 그리고 보건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특별히 대구 방역 현장에서 직접 코로나와 싸우신 현장 영웅이신 의료인도 함께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순주 국군 수도병원 외래 간호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기태 칠곡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 두 차례 모교 대화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세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사회로의 중심 이동입니다. 언택트 문화, 비대면 접촉 등 코로나19 이후 새롭고 광범위하게 목도되고 있는 사회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의 혁신 그리고 과감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리에서 시선만 돌리는 관점의 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재 자체가 옮겨가는 중심 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화두인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와 같은 정책 과제에도 혁신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의료,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첨단 ICT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비대면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방역, 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성공적 방역의 세계적 모델이 된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협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1차 모교대화가 계기가 돼서 지난 월요일 캐나다 코리아19 방역을 총괄하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방역 모범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인 모교 대화를 인상 깊게 보았다고 평가하면서 캐나다에서도 지난주부터 캐나다판 모교 대화를 시작했고 다른 조치들도 배워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글로벌 중심 이동을 세계적 한국화, 글로벌 코리아나이제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방역, 보건 분야 의료인, 현장 전문가 분들은 방역, 보건 분야의 글로벌 중심 이동을 앞장서 이끌어 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고견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송곳 같은 말씀도 달게 듣겠습니다.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란 교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색깔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인구 1000명당 테스트를 얼마를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한국이 아주 독보적으로 초반에 가장 높은 테스트를 보였고요. 4월 초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와서 한국을 배우자 하면서 검사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테스트를 말씀드렸는데 누적 환자 수입니다. 많은 곳에서 한국에서 커브를 평탄하게 만든 것이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한국의 커브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플랫해졌습니다. 한국을 쫓아오던 독일이 이 정도 수준에서 플랫해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명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본심을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노인들에게서 해방되겠군. 어차피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찍 상속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속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과연 그런가.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젊은 사람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병에 걸려서 환자가 많아지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중환자인데도 입원을 거부당해서 집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가족 친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다. 어린이는 증상이 약하다는데 그럼 어린이는 고통받지 않느냐. 어린이 때문에 부모가 감염돼서 사망하면 그 아이는 평생 죄책감에 짓눌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이게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냐. 아직 우리가 면역을 잘 모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런데 후유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심장마비나 급성호흡기 증후군 같은 것이 보고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어린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소통해야 된다는 거고요. 검사량 늘리기. 여기에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접촉 줄이기, 병상이나 산소 치료기를 확충하고 이제 다 같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해서 모델링 결과 3가지를 제시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월스트 케이스면 5,700만 명이 걸리면서 116만 명이 사망한다. 그런데 이제 조금 기간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보면 1,700만 명이 걸리지만 사망은 22만 명이다. 그것도 이제 요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이제 망치와 춤인데 해머 앤 댄스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걸리는 사람은 100만 명 정도지만 사망자는 11,000명이다. 지금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독일이.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 코로나19 역학적 특징을 보시면 이건 한국 현황입니다. 한국이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까만색 진한 거는 환자들의 증상 발생일이고 이 회색은 확진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표되는 거는 확진일 기준으로 오늘 몇 명이 확진됐다고 발표하는 거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 증상이 언제 발생했냐고 물어봐서 조사하는 것이 증상 발생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월 18일 날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2월 18일 날 보시면 이미 증상이 발생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31번째 확진자 때문에 대구 신천지 유행이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000명 이상 증상자가 쌓여 있을 때 그 맨 꼭대기 팁에서 31번째 확진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의 확진자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3사람씩 전파를 시키면 이미 감염된 환자는 약 5,000명, 4,5,000명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없이 검사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한 명 찾았을 때. 그래서 지금 이태원발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의 66번 환자가 당연히 첫 환자는 아닌데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찾아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치명률인데요. 치명률을 전 세계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라고 얘기할 때 이 케이스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중국에서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 치명률 보고할 때 무증상자를 뺐습니다. 그러다가 각 나라에서 왜 무증상자를 빼서 니네는 마치 치명률이 낮은 것처럼 보고하냐,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가 또 그건 정의에 맞지 않는다 하니까 또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환자 중에 사실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증상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넣으면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 아니라 인펙션 페이탈리티 레이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모든 전 국민을 다 검사를 해서
무증상자인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가 간에 비교를 한다면 나중에는 자료를 좀 보정을 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마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 2.36% 정도인데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보시면 80세 이상은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는 거고, 특히 성별로 보면 남자는 80세 이상 3명 중 1명, 여자는 5명 중 1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 25% 정도 수준은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노인 환자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 다른 겁니다. 한국은 초기에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이태원 환자도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염을 봤을 때 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잠복기입니다. 기준이 증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이 시작되고 잠복기를 지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감염 관리에서는 균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몸 안에서 막 증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균이 사람 몸에서 배출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증식하는 기간을 잠재기라고 하고 균이 배출되는 기간을 전염기,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호흡기 감염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전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은 사실 감기나 독감은 우리가 격리 안 하죠. 왜냐하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이미 전파시킬 대로 전파시킨 다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합니다. 대신에 증상이 없어질 때쯤 되면 이미 더 이상 이제 바이러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흡기 감염은 증상이 없어지면 이제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전에 이미 다 감염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소화기 감염은 반대로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좀 있다가 균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증상은 다 없어졌는데 균이 계속 나옵니다. 대변 같은 데서. 그래서 우리가 콜레라나 이질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대변 검사를 다 해서 증상은 없어졌지만 48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나가서 직장에서 조리사로 일을 한다든가 하면 유행이 생기죠. 이게 호흡기 감염은 잠복기 때 위험하고 소화기 감염은 회복기 때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든 바이러스랑 싸우는지 지금 알고 아실 겁니다. 이 지금 코로나19는 바이러스 배출이 먼저 시작됩니다. 증상 전에.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바이러스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관리하기 어려운 점, 소화기 바이러스에 관리하기 어려운 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바이러스랑 한국이 이렇게 잘 싸웠다는 게 놀라운 거죠. 특히 이제 위험 소통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해자드와 아웃레이지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위험이다라고 봅니다. 실제 위해가 높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웃레이지가 낮다. 그러면 우리가 좀 워치아웃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위험은 낮은데 너무나 아웃레이지가 높다. 그러면 좀 캄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처럼 해자드도 실제 높고 아웃레이지도 높다. 그러면 위기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환자들은 높은데 젊은 사람들은 아웃레이지가 없습니다. 괜찮을 거야. 난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너무나 경각심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캄다운을 시키는 그런 이제 집단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습니다. 시키는 부분입니다.
수학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머리가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염 재생산수를 R이라고 하는데 R은 이 P, C, D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P는 한 번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 probability라고 하고요. C는 얼마나 접촉을 많이 하느냐, 컨택입니다. D는 환자들의 감염 전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R이 1보다 낮아야 감염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PCD를 낮춰서 R을 1보다 줄이는 것을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P를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고글, 장갑, 기침 예절,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단위 시간당 접촉인 C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격리를 한다든지 성병은 금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D를 줄이는 것이 환자들의 감염 전파 기간을 줄이는 건데 이게 의료인이나 방역 당국이 하는 일입니다. 처음 2월 28일까지 대구에서 보면 우리나라 R이 3.5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1일까지 쭉 감소해서 0.58, 1 밑으로 내려왔죠. 성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5월 2일부터 12일까지 R이 2.58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태원 때문에요. 잘 내려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R이 2.58로 올라간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5월 15일 날 내일이죠. 하루 환자가 38명에 5월 30일이 되면 400명으로 증가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태원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진단을 안 받고 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숨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희가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반이 숨는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는 환자 수가 한두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2주 후가 되면 원래 한 400명 발생해야 되는 게 1380명이 발생하니까 3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숨어있는 환자가 생기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숨어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금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통 감염병 위기는 대비를 하고 벌어지면 대응을 하고 끝나면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코로나19는 대비하고 대응했는데 안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회복이 아니라요. 그래서 장기전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역학연구나 수학적 모델링. 최근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모델링에 경제성 평가를 붙여서 하는 모델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와 함께 하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이제 사건이 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검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검사를 확대하는 시스템이 좀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가 검사하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검사할 때는 이제 의사의 지도 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인력을 확대해야 되고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가 검사도 합니다. 자가 검사까지도 확대할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밀집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보니까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명단에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문자 관리를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QR코드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미 각 병원들에서 병원에 방문하는 몇천 명에 되는 환자들을 이런 QR코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준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 장기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밀어놓고 있었던 많은 논의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보건경제학과 보건정책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도 현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많이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 기술 혁신과 비대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강의는 거의 처음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할만해요. 그게 경험자의 특성인 거예요. 이것이 효과적인가는 누가 평가합니까? 교수인 저도 평가하지만 사실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의 소비자인 환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대면 강의 시작할 때 많은 교수님들이 걱정, 우려 있는 뭐 효과가 없을 거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저희도 계속 모니터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피드백 받아보면 학생들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이 비대면에 대해서 장점도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서 했던 환자분들은 만족감이 많아요. 앞으로 교육은요. 단순히 지금 학생들과의 비대면이 아니라 저는 대학 교수들 강의한 다 공개하고요. 그 대학 전체 공개하고 나가서 전 세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통계학 경제이론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돌려서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이해가 가고 교수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시면 빨리 넘겨서 보고 패스. 친구들끼리 앉아서 토론하고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대면이 대면을 굉장히 좋은 컴플리멘터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급격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초지는 의사 선생님 뵙고 말씀 나눠야죠. 하지만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화되고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많은 감염이 생겼던 곳이 요양원이에요. 여러분 요양원을 가고 싶어서 가신 분 없어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과 커뮤니티에서 지내기를 좋아하시는데 할 수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스마트 헬스나 이런 비대면 진료나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발달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안 가시고도 집에 거주하시면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행히도 왜 저는 의료 영유아란 틀에 자꾸 우리가 얽매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의료인들 교육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이 시설을 만드는데 이익을 보면 이상한 겁니까? 저는 우리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영리의 개념이 뭘까? 아마도 저기에서 영리는 대자본과 소자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면 영리고 하지만 자본은 자본이죠. 그것이 대규모 자본이든지 소규모 자본이든지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영유아라는 툴로 자꾸 이렇게 올가매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기관의 연계도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이제 연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도 평소에 정말 이 보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1차 의료가 중요하고 동네 의료를 살려야 되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의협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개원가가 더 힘들 것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 부작용 부분을 최소화하고 대신 굉장히 큰 사회적 편익 부분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한다면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음으로써 대규모 병원들이 개원가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을만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런 기회로 개원가와 대규모 병원 사이에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제 환자들이 대규모 병원만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생각하면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굉장히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의료 분야가 잘했지만 또 여전히 고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OECD에서 의사 수 가장 적습니다. OECD에서 병상 수는 2번째로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방문의 수는 가장 높습니다. 가장 적은 의사 수로 가장 많은 의사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살인적으로 노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의료 질이 좋을 수 없죠. 공공의료 부족해서 공공의료 강화시켜야 되고 감염 전문병원 만들려는데 의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지방의료원 가시면 제일 원장님하고 말씀해보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의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은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유급병가나 이 수당 제도가 지극히 취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에서 쉬라고 하시죠? 아니 아프면 쉬라고 그러셨으면 그 대안을 주고 쉬라고 하셔야죠. 그다음에 휴가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런데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뭐 싱가포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휴가 결정을 할 때 적어도 싱가포르는 학교를 닫은 게 아니라 봄방학 때문에 방학을 한 다음에 다시 개강을 예정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왜 그럼 다시 개강을 원래 예정대로 했을까? 가장 큰 컨선이 케어라는 거예요. 케어. 재택근무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닫을 수는 없다는 것은 자기들 분명한 정부의 방침이라는 거죠. 학교를 닫고 열고 할 때는 그것의 케어의 임플리케이션을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위험하니까 닫겠다. 긴급 보육은 좀 남겨주긴 했지만 나머지 그럼 어떻게 그 케어할 여력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그걸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도 사실 지금처럼 이 감염 위험 때문에도 단순히 이제 소비자 편의만이 아니라 환자가 오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 선생님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비대면하는 것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있어야지만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이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히든 소셜 코스트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급한 불을 끄고 좀 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려면 저는 resilience and participation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복 가능한 시스템, 얼마나 회복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가에서 핵심은 participation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로서 과학적 근거를 최선을 통해 대해서 만들어냈지만 궁극적으로 일정 부분은 국민의 가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너무 국민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을 충분히 설득해서 다양한 대안, 질병의 위험과 다양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